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이 실수요자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바로 3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서 당초 이 9천 가구였던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가구까지 늘리면서 먼 얘기로만 느껴졌던 3기 신도시가 바로 가시권에 좀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이 특별 분양 요건이 좀 되신다면 충분히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 청약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이나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 마찰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투자하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마찰과 많은 이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이 알짜배기 투자를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부동산의 다양한 규제 속에서 참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알짜 지역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3룸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6제곱미터, 시세는 5억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은평구에 위치한 역촌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개발이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바로 만나볼까요? 네, 현재 이 위치,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역촌동인데요. 이 위치는 바로 이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의 더블 역세권 바로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형은 3룸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은 전용 약 56제곱미터, 약 28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는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의 위치 특성으로는 인구는 약 4만 7천 명 정도, 세대수는 2만 800세대, 세대당 인구는 2.26명이기 때문에 이 소형대, 평형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 자체에는 노후된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곳들, 즉 전세라든지 월세 매물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이 6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 상암동이라든지 마포의 접근성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3호선을 이용해서도 강남과 분당 접근성이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 주변 도시인 고양이라든지 일산, 파주, 김포 등 다양한 주변 도시와도 또 가깝기 때문에 역시나 이 쇼핑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다양한 이 직주 근접성 역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군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구산역이라든지 역촌역,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연신 내역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GTX A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강남 쪽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거고 반대적으로 이 유입되는 인구 역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적인 이 교통 호재들, 바로 세전역의 고양선, 서부경전철, 독바이역의 신분당선까지 굉장히 많은 교통 호재들이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포인트만 살펴봤는데 일단 생활 편의 시설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주변 환경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곳의 입지를 좀 보자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6호선이 라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체가 바로 이 구산역과 역촌역 사이에 이 서울흥로라는 메인 도로에 접한 이 한 동짜리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대조 1구역 재개발인 줄 아시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산역과 역촌역 사이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이곳을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첫 번째 바로 대조 1구역이 재개발 2,389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곳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곳에 피가 한 6억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많은 금액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에 빌라라든지 연립 다가구, 기타 한동짜리 아파트 등 많은 가격 자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한 동짜리 아파트에 전입을 할 수 있는 이 전세 자체, 전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임차 금액 역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3호선 라인을 타게 되면 바로 이 강남과 압구정, 반포, 분당 방면까지도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서울흥로 메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을 타고서 고양이라든지 일산 파주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에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 네임밸류라든지 이 주변의 지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설명드린 대로 현재 은평구와 대조동, 역촌동 20평형대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5개 미만, 어제 제가 알아보니까 2개 미만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재개발 구역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주민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균 전세 금액이 굉장히 상향이 되기 때문에 투자로서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GTX A 노선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역과 역천역 더블 역세권인 줄 알았는데 지도 보니까 불광역도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을 참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미래 가치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많은 핫한 이슈로 떠올랐던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현재 연신내 구강의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 은평구는 전체적으로 6호선이 돌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까지의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 환승을 하게 되면 이 강남권까지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연신내역에서 종로라든지 DMC역까지도 10분대에 주파가 가능하겠고 거기다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강남역 까지 1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연신내역에서도 바로 이 강남권까지의 생활권을 충분히 두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 GTX A 노선이 개발하게 되면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이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바로 강남권 노선이라서 외부에서 이 은평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 자체는 교통도 편리해지지만 서울의 타 지역들 이 유명 지역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집값의 매매 금액이라든지 임차 금액이 아직까지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서부경전철인데요. 이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6호선 라인에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지하철역입니다. 바로 세절역에서 이 서울대까지 22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지고 서부경전철은 2028년도에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16.15km에 16개의 정거장으로 건설이 되게 되는데 이 16개의 정거장으로 건설이 되는데 바로 이 신촌, 여의도 등 대학이라든지 상업, 업무지구 등 통행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 등으로 바로 환승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주요 구간 통행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6호선 세전역 주변에 많죠. 구산이라든지 역촌이라든지 응암역 다양한 이 세전역 주변에 많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이 교통 호재인데요. 바로 이 고양선에서 이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전역에서 이 서울대역인 이 서울권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양선, 고양시청까지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6호선의 세전역과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길이 14.5km의 경전철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현재 이 사업 자체는
LH에서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 부담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철도망이고요. 이 세전력에서 고양 및 일산 등으로 이 진출입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은평구 전체적으로 이 교통 호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6호선 세전력 주변으로 구산, 응합, 증산 등의 이 수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산역이라든지 여촌역 사이에 이 메인 도로가 바로 서울흥로입니다. 이 서울흥로 주변에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까지 28개 동으로 2,451가구가 신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라든지 철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 멸실이 되고 착공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주변 주거 공간인 아파트라든지 주택, 연립이라든지 빌라 이 주거 공간 등의 매매 금액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조 1구역 H건설사 힐스테이트 완공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로, 자, 이 구역 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된다라는 것은 이 주변의 많은 주거 공간들의 가격을 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주변 자체에 투자를 하고 임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완공이 되고 추후에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주변 자체의 가격들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이 체크 포인트와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4가지 중에 3개가 교통 호재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교통 참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크 포인트 바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항상 설명을 드리다시피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 개발 호재가 많고 그리고 그 주변의 주거 공간들이라든지 이 부동산 투자적으로 금액 자체가 오를 수 있는 곳들, 바로 이 유망 지역의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호재는 은평구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자체에 주택 재개발이 같이 있음과 동시에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재개발 지역 주변으로 부동산을 꼭 매입을 해보시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세금 자체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세금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면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전문가 통해서 꼭 한번 세금을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옵션. 같은 투자더라도 같은 종목이더라도 이 아파트의 옵션 자체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잘 설정을 해보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촌역과 구산역 더블 역세권의 인근의 불광역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 만나보고 계신데요. 향후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시세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주변 자체에 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빌라, 다양한 주거 공간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액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 이 전세 자체,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 무갭 투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의 현재 시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세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했을 때 임대 금액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전세가 굉장히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4억 5천의 임차 금액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1억에서 월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금액 2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기대되는 은평구 역촌동 만나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6제곱미터,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더 위로 가보겠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일단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 지식문화복합센터에 위치한 곳으로 굉장히 대규모 업무단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지역 분석부터 만나볼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을 때, 뭐 일명 갭 투자도 있겠지만요.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을 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월세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고수익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56제곱미터,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의 추천 포인트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식문화복합센터입니다. 바로 지식과 문화, 이 복합센터가 파주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 두 번째로는 성장 관리 권역으로 법인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의 혜택이 있다라는 것인데, 기존에 뭐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하실 때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세금 자체를 이 혜택을 받지를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많은 세금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출판 문화산업단지에 약 6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롯데 아울렛까지 상주 인원이 약 12,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와 상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영상과 출판, 디자인 특화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본사를 유치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이라든지 기숙사를 많이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 3호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 호재도 굉장히 교통 호재가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운정 신도시 3지구 그리고 교화 신도시의 배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출판 문화단지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 좀 역시 입지적으로 이 GTX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현재 뭐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GTX 노선으로 이 투자를 좀 많이 해라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개해드리는 이 파주 자체도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3호선 연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운정역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일산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운정역까지 대곡 소사선이 연장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만큼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운정동 인구는 약 18만 3,150명 정도가 되고 세대수는 6만 9,371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자리 창출 역시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교화동이라든지 동패동의 인구는 약 4만 800명, 세대수 역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운정 3도시, 3신도시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이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 자체의 지역들,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상주 인원만 1만 2천 명 정도가 되고, 이 자체적으로 출판 단지 안에 뭐 영상이라든지 많은 미디어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와 상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파주 지식산업센터에 이 투자적으로 부동산 자체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변 자체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뭐 바로 옆에 뭐 출판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뭐 대기업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리고 현재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는 점 역시나 아무래도 호재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 지식산업센터 주변 그리고 이 파주 자체들이 영상문화단지로 뭐 거듭난다라는 내용들이 많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대세인 뭐 S사의 뭐 노트라는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광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파주에서 많이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많은 세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산업단지 내에 이런 뭐 촬영소라든지 미디어 센터들이 많이 들어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왜 파주가 지금 뜨고 있는지,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성장 관리 권역의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파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서울 주변의 많은 도시들은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인데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 자체로 이 성장 관리 권역에 세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자면 과밀 억제 권역에 회사가 있다가 바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하게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할 건데 어떻게 바로 임차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곳에 할 수 있는 사업자 자체를 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임차로 이렇게 내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최초 입주 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자체를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사업자를 내가 내야 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출판업이라든지 뭐 영화, 방송, 기타, 공연, 전시 관련 산업, 그리고 상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기록 매체 복제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뭐 컴퓨터에 관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연구 개발업, 디자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외적으로도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시다고 하면 전화해서 꼭 한번 물어보시고 투자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교통 호재를 좀 알아보자면 이 GTX A 노선에 바로 운정역이 들어선다는 것과 바로 이 3호선이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이 3호선 자체도 들어서는 것도 뭐 굉장히 대중교통적으로 교통 호재에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죠. 1순환 고속도로 그 건너 쪽으로 바로 이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뭐 김포 그리고 이 파주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김포에 있는 하군산업단지라든지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서울의 접근성 역시 자차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통호재죠. 바로 3호선 연장까지 더해지게 되는데요. 이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를 잇는 3호선 연장이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 연장 사업이 한국판 뉴딜 민자 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말 적격성 조사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 재기행 용역 자체를 올 12월까지 진행을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필요성이 있는데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 자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호선 연장 역시 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지식산업센터 바로 주변에는 메디컬 클러스터인 이런 아주대학병원에서 건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뭐 국립암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합병원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파주 자체적으로도 많은 이 네임밸류와 많은 이 지가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 바이오라든지 의료 바이오 기업 등 많은 곳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지식산업센터에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사무실 용도로도 많은 사람들이 낼 수 있고 수요가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성으로 굉장히 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 포인트와 이 가격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업종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매력을 더욱더 살려줄 다양한 호재들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에 체크할 부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즘 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하는 이 물건지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부동산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는 물건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수익률이 내가 뭐 투자한 금액보다 수익률 자체가 좀 낮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투자 물건으로서 볼 필요성도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물건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출판산업단지 자체에 이 수요 자체, 공급 자체는 어차피 제한적이지만 내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물건 자체는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진행할 때는 항시 임차가 완료된 물건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유는 임차가 맞춰져야지 바로바로 수익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서요.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도 잘 짚어보시고 이번에 시세가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주변 자체에 일반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오피스에 대한 현재 시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오피스라든지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시세가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래도 임차 금액, 다달이 월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는 받지를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냈을 경우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에서 8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금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금 만나본 지역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세청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백문백답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백문백답이라고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온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그 백문백답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 내용 등등 해서 백문백답이 있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내년 6월 1일부터 많이 바뀌죠. 1월 1일부터도 많이 바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법 조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을 시킨답니다. 언제부터? 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두 가지 날짜가 나와요. 21년 1월 1일 그리고 21년 6월 1일이 나옵니다. 이 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분양권이 포함되는 날짜는 21년 1월 1일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날짜가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내용이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의 거주기간 추가, 이것도 기준일이 21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자, 21년 1월 1일이 두 개가 나왔죠. 첫 번째는 분양권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수능 강사 같아요. 여하튼 이 날짜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으로 나눠서 4%씩 조정을 합니다. 자, 지금은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4%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1년,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3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기본세율 24%를 받는 게 아니라 자, 보유에 대한 게 12%, 그리고 거주에 대한 거 12%, 둘을 다 갖춰야지만 24%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한다고 해서 총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도 10년을 채워야 하고요. 그러면 40%를 받고요. 거주도 10년을 채워야 합산 8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양권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두 가지는 21년 1월 1일이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포함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21년 6월 1일부터예요.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주택이나 입주권은 70%입니다. 70%. 그리고 분양권도 70%고요. 자, 1년에서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는 주택이나 입주권은 60%, 그리고 분양권은 그대로 60%,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지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거 대책 나왔을 때 70%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80년대쯤 됐을 때 미등기 전매를 하면 그때 뭐 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양도세 70% 이런 식으로 거의 징벌적인 세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바뀝니다. 현재는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의 중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1년 미만의 주택을 그대로 양도를 하셨다면 기본 세율 70%에다가 그게 또 3주택자, 다주택자다 그러면 90%의 양도세율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기본세율을 2주택자에겐 20%를 중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를 중과를 시켜요. 만약에 1년 미만을 보유를 하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양도세율만 100%입니다. 양도세율만 100%예요. 자,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6월 1일 이후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매도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복도 누려야지만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양도소득세가 변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총 20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가져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21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1주택과 분양권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면 다주택자 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시죠.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자, 21년 1월 1일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 같아요. 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자, 보시면 전 문제에서 답이 나와 있죠. 무슨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자, 21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은 될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2주택에 해당하나,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직은 규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자,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면서 지금 비과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복습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비과세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래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9억 이하.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가져야 비과세가 됩니다. 자, 9억 이하, 9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라는 게 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 그리고 거주가 추가됩니다.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는 거주까지 하셔야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얘기가 일시적 2주택이란 얘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 집이 먼저 팔리지 않고 다음 집을 내가 먼저 등기를 해야 돼요.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2주택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매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기존에 있던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의 과정에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가 있었고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세대 합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 다 있었어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려면 매매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을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결혼은 5년, 세대합과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안에 처분을 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도 많은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 2주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8년 9월 13일이에요. 자, 9.13 대책 나온 날이죠.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하신 그런 그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고요. 이 날짜부터 19년 12월 16일, 자, 12.16 대책 나온 날이죠. 이 날까지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처분하셔야 되고 12월 16일이 넘어간 12월 17일부터는 1년 내에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그 비과세 혜택은 17년 8월 2일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년 거주에 대한 의무도 생긴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렇게 3년, 2년, 1년, 18년 9.13 대책 그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다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일시적 2주택자라 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얘기할 때만 나오는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에도 일시적 2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710 대책이죠. 7월 10일 날 나온 대책에 보면 취득세가 변동이 됐죠. 취득세가 1주택자 그리고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로 나눠서 이게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이렇게 나눠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고요. 3주택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7월 10일 이후에 내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내 집은 아직 안 팔리고 내가 들어갈 집에 먼저 전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년 내에 내가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파시면요. 1에서 3%의 취득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지역 밖에서, 조정지역 외에서는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매를 하시면 1주택자로서의 취득세를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이 넘어가면 8%를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얘기할 때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득세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뭐 몇 년 내에 몇 개월 내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얘기죠. 주담대에 대한 얘기. 자, 주담대에 대해서는 또 기준일이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얘는 20년 6.17 대책 6월 1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고요.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내에 무조건 새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돼요. 기존주택을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를 안 당합니다. 그리고 6.17 대책 이후 그리고 기준일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6개월 내에 내 집도 팔고 새로 산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즘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만약에 여기 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나 안 나갈래요? 그러면 또 이사 못 가는 거고. 이거 뭐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여지껏 뭐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굵직한 그 대책들마다 기준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까요?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자, 써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과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일은 17년 8월 2일이에요. 17년 8월 2일 이후부터는 2년 거주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겁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은 18년 9월 13일 9.13 대책인 날이고요. 취득세는 20년 7.10 대책이고 시행일은 8월 12일부터예요. 복잡하죠? 적으셔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에 대해서 이 주담대에 대한 기준일은 20년 6월 17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몇 년 내에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집을 처분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눠집니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되니까요. 아까 보셨던 한 질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이 대책을 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그분들은 직접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시죠. 비조정 지역에서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이게 문제 푸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2년 이상 보유. 자,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은 중요하게 나왔네요.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고 분양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새로 개정된 양도세율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행 시기는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모자라네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당연히 내년 6월 1일 이후입니다. 이 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는 양도소득 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양도 차익을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4억 9,750만 원이 되겠죠. 자, 1년 미만 보유 시,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신다면 세율이 40%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1억 9,900만 원의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6월 1일 포함하겠죠. 이후에 양도를 하신다면 3억 4,825만 원의 양도세가 산출이 됩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더 나오는 거죠. 자, 2년 미만 보유 시는 1억 2,400만 원,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매매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6월 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 양도 차익을 5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과세 표준은 4억 9,700이겠죠. 4억 9,700일 때 2주택자와 3주택자를 나옵니다. 자, 2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면 산출 세액이 약 2억 2,300만 원 정도, 그 이후에 양도를 하면 2억 7천 정도,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3주택자도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양도세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요거는 좀 말이 복잡하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1년이니까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9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전에는 3년, 여기서 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그 뒤로는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뭐 8번째, 9번째, 한 20번째까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책들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백문백답을 내놨어요. 근데 그 백문백답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 대책을 만드신 분들은 자기 집을 매도를 할 때 이러한 대책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자기 집을 팔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서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정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상담과 오프라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화와 문자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오프라인 만나보시기 전에 대표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세미나 자리 바로 만나보시죠. 617-710 부동산 정책 두렵지 않다. 위기 속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부자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